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원가 기초 쪽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원가도 요즘에 조금 달라진 게 계산 문제는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원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질 개별이라는 게 있고 정상 개별인데 그런 쪽까지도 알고 있는지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2, 3년 사이에 한 번씩 바뀌는데 아무래도 바뀐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빵을 만드는 회사에다 그럼 밀가루가 직접 재료비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초 원가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 원가다라고 하면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을 기초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 앞에 직접자가 붙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무비라고 하는 부분 앞에 직접자가 붙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제조 경비라고 하는 부분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크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론으로 볼 때는 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 경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 그걸 기초 원가라고 하고, 그래서 기초 원가에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가공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위에다 썼던 걸 아래쪽에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노무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직접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원재료라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리고 제조 경비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직접 경비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우리 추적이 불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걸 간접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접비에도 재료비도 간접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재료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간접 노무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간접 제조 경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간접비를 모두 다 더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용어가 제조 간접비였던 거죠. 그쵸? 우리 제조 간접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가공원가다라고 했었던 부분은 여기 있었던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있었던 제조 간접비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가공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의 특징은 우리 기초원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우리 가공원가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재료비에 대한 건 들어가지 못하니까 맞는 표현. 자, 그럼 2번에 나와 있네요.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라는 부분하고 가공 원가라는 부분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공 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환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 전환 원가라고도 하고. 자, 세 번째, 기회비용 또는 기회원가. 우리 원가 문제 풀 때 어떤 사람은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원가라고 얘기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원가란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리후생 원가, 복리후생비 뭐가 발음이 더 쉬워요? 우리 일상적으로 쓸 때. 비자 붙은 게 더 편하죠. 그래서 대부분 비를 붙여 쓰는 거고요. 그래서 비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원가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자, 그래서 기회 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원가 부분을 얘기할 때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원가들이 있었을 때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하면 누군가는 버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어쨌든 기회 원가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아까 버려지는 거, 이렇게 포기한 거겠죠. 그러면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한 최소 금액 또는 최소 이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린 최소자가 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 기회비용, 기회원가라고 하는 건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 무엇으로 보셔야 된다? 우리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 그래서 포기한 대안 중 최대 금액 또는 우리 최대 이익이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이것도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요 자리만 가장 많이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출을 풀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메모런가. 2020년도 특징 중에 하나가 전산회계 1급의 메모런가를 자주 냈어요. 원래 메모럴가 그렇게 자주 안 냈었거든요. 근데 전산회계 1급에 자주 등장을 시켰다라는 게 조금 이슈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런가라는 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네 번째,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를 우리는 비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 비제조 원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간 비용 처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제조 원가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부분 계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 문제도 크게 어려웠다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기존에 냈던 문제들 뭐 전체적으로 보는 거 낸 것뿐인 거고요. 자, 7번째 문제. 다음 중 제공품 및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이해할 때 T계정이라고 하는 약식 계정으로 이해가 편한 건 그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신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계정이 있죠. 미완성에 대한 부분, 공정에서 생산 중인 부분. 그러면 이 제공품의 기말까지의 내용을 보는 게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그러면 제공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기초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직접 재료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오는 게 우린 직접 경비가 없다라면 제조 간접비라는 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묶으면 단기에 투입한 거죠. 그래서 얘를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면 차변의 합이죠. 그럼 그 부분에서 나 아직 만들지 못했어 라고 하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우리는 완성품의 원가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일종의 제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품이라고 하는 제품. 그럼 얘가 제품 계정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다라고 하는 계정을 놓고 이해를 해보시면 자, 얘도 팔지 못한 건 창고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품 재고액이 있을 것이고 제공품 대변에 있었던 부분을 어디로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를 받죠. 그래서 이 자리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든 제품이든 차변에 있는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 아, 판매 가능가액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판매 가능가액에서 팔은 것과 팔지 못한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못 팔은 건 창고에 있을 거니까 기말재고액으로 남겨질 거고 팔으면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무엇으로 들어갈 것이다. 매출 원가. 근데 우리 원가는 상품의 매출 원가인지 제품의 매출 원가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에서 다시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그럼 그걸 이제 묻는 부분.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느 변에 대변에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대변에 있죠, 여러분? 자,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공품까지 들어오는 부분. 여러분 이 제공품까지 들어오면 이 앞에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 나는 재료를 샀어. 아, 나 공정에 인건비에 해당되는 노동력을 투입했어. 그리고 다 같이 쓰는 경비도 있었어. 그 부분이 어디로? 제공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소비액이. 그리고 제품 넘어가는. 그러면 요 형태, 이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형태가 제공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기말 제공품이 보여지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실무에 있었을 때, 전산 실무에 있었을 때 우리 전기분 무엇에 대한 부분 원가 명세서 입력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지막 끝나는 게 뭐였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끝나죠.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말을 빼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전기분이든 단기분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어디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 보여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따르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뭐로 물어볼 수 있을까요? 기말 제품은 그러면 여기 오답으로 만들고 싶으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말 제공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가 아니라 제품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품은 어디에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재무상태표에서 당연히 확인은 다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상황을 묻고 싶어서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와 그리고 누구도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은 가능하다. 기말 재고는 다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네 번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계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 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3개는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여 우리 보조부문비를 우리 어디로 제조부문비로 배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직접 배부, 그리고 우리 단계 배부가 있었고 상호 배부가 있었죠. 자, 그중에 직접 배부법이고요. 자, 그를 이용하여 우리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배분한 후 어디에 절단 부문의 총 원가는 얼마인가? 자, 항상 지문에서 조심하실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분으로 넘어간 걸 묻는 건지 아니면 넘어온 상태에서 제조 부분의 전체 금액을 묻는 건지 그거 구분해 주실 거. 지금은 총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받아온 걸 어디에 제조 부문에 더해서 전체 원가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자, 전력이 있고 수선이 있고요. 그러면 전력 부문, 수선 부문 얘기가 되지는데 저는 누구부터 정리를 할 거냐면 전력 부문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쓰는 것보다는 화면에 띄우는 게 낫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전력과 수선 부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시면 제가 전력 부분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선부터 해줬네요. 그럼 수선부터 갈게요. 자, 수선 부분이 절단 부분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보내는 걸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직접 배부법의 특징이 뭐였었나요? 보조 부문의 상호 관계를 따져본다, 안 따져본다? 안 따져본다. 이 둘의 용역소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나는 어디만? 제조만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무엇해라? 안분 계산하세요. 배부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선 부문은 지금 수선에 내용이 있고 그 부분에 자기 쪽에서 발생된 원가는 아래쪽에 있는 거. 그럼 수선 부문이 어디로? 절단 부문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러면 자기 부문에서 발생된 게 얼마? 40만 원. 그리고 지금 수선 부문의 원가는 보조권 뺄 거니까 지금 600과 200의 합이 전체이겠죠. 그래서 실제 발생된 전체는 얼마이다? 80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800 중에 절단 부문에 들어간 건 얼마? 200.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4분의 1의 값이잖아요. 4분의 1의 값이니까 10만 원이 맞죠. 그렇게 가는 거고, 자, 전력 부문. 자, 전력 부문을 절단 부분에 배분한 금액 계산하시면, 자, 전력 자체에서 발생했던 원가는 얼마이다? 2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이고, 그리고 전력 부문에 우리 제조 부분에 들어간 건 500과 500을 더해서 얼마에다 합계는 1000이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0이라는 합계를 가지고 안분. 그러면 1000분의 500. 그럼 2분의 1 값이네요. 그래서 10만 원 됐어요. 그럼 절단 부문의 총 원가라고 하는 건 절단 부문 자체에서 발생된 금액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오셔라. 그럼 절단 부분에 원래 자기 부분 발생 금액이 얼마가 있고 50만 원이 있고 그럼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에 어디에서 수선에서 가지고 온 금액 그리고 전력에서 가지고 온 금액을 더해라. 그게 총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7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총원가를 묻는지 아니면 배분한 금액을 묻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지선다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해 소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걸 함정을 판다라고 하면 금액을 작은 것도 줬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액이 사실상 보조금 발생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금액이 더 작아져야 되는데 작은 금액은 자체가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함정은 파지는 않았네요. 두 번째 2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 자,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 부분의 특징 물어보는 거 많이 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기말 제공품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별 원가의 특징이 뭔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개별 원가 계산의 주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을 따져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개별 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사실상 금방 보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통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떤 거로 배부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실질적인 제품의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아닌 걸 찾아달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된 건 개별이 아니라 종합원가의 입장으로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제조간접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금 전에 이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자, 세 번째, 동종 대량 생산 형태보다는 다품종 소량 주문 형태에 적합하다. 이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별은 주문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셔라. 주문. 그리고 종합은 뭐라고 기억하셔라. 우리 종합은 대량 생산이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산품의 성격이에요.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럼 3번도 맞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공정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작업별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지금 4번에 대한 설명은 뭐로 봐야 될까요?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종합원가는 단일로 종합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 있고요.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연산품 원가도 있고 등등등. 자, 그런다라면 이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공정별 원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우리 개별에 대한 작업 지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종합 원가. 그리고 개별 원가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가 무엇하다? 각각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합원가는 사실상 똑같은 걸 제가 공산품을 계속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작업 지시서가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에 무엇하는 거예요? 수량만 계속 추가하는 것처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 자, 10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이냐라고 하는 부분. 자, 일단 2020년도 기출에 공손 수량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조금 쉽긴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공손 수량 계산하실 때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검사 시점이 언제냐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숙지를 조금 하고 가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완성의 시점과 검사의 시점을 놓고 지금 완성도 시점 이전에 검사했을 때와 지금 완성도 이후에 검사했을 때 어느 부분으로 배분이 되고 누구까지 포함되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해 달라고 했었고요. 단 정상 공손에 대한 수량은 당기 완성품의 몇 %로
10%로 가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건 누구부터 정리를 하셔라. 우리는 공손수량부터 먼저 정리하셔라. 그럼 공손수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에 누구를 더해 주시고요. 단기에 착수한 거. 그럼 기초의 단기 착수는 사실상 차변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차변은 차변끼리 무엇하셔라? 더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 있는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 수량에 우리 기말, 제공품, 미완성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 대변에 있는 부분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더해졌다라면 우린 항상 차변과 대변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합계는 무엇해야 된다? 여기 있는 합계는 같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같지 않을 거거든요. 자, 차변의 수량은 2개 더하면 몇 개이다? 800개가 나옵니다. 자, 대변에 등장하는 거 더해보시면 650에 50 더하면 대변은 몇 개이다? 700인 거죠. 그럼 100이 지금 모자르잖아요. 그 모자른 게 무엇이다? 공손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분량처럼 나와지는 부분. 그래서 공손의 수량은 100개. 자, 그리고 정상 공손 수량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정상 공손 수량은 완성품의 10%라고 했으니까 완성품은 650개예요. 그럼 650개의 10% 계산하시면 6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공손 수량 100개에서 우리 정상 공손 65개를 무엇하셔라? 빼면 비정상 공손 수량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몇 개? 35개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는 패턴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손에 대한 거 출제하는 문제들. 자, 11번째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유의사항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하고 총괄 납부자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자, 지금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물었네요. 그럼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갖고 가시면 되죠? 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얘기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붙게 되죠. 사업장이 하나였을 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업장이 있었을 때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무엇하고 싶다? 하나처럼 움직이고 싶다. 하나로 움직이고 싶다. 그게 이제 특징이다. 그걸 머릿속에 갖고 시작하셔라. 자, 1번.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무엇하여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일괄하여 무엇하고 신고하고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수수를 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업무를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2번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무슨 부분? 본점, 주사무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포함하고요. 그래서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누구요? 주사무소로 한다. 여기까지 끊었어야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런데 뒤에 글이 나와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인 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가세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다른 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하고 총괄 납부 제도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무슨 부분? 자, 일단 1번에 있었던 거 신고 납부 세금계 수수를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총괄이에요. 총괄 납부는 납부만 주된에서 하는 거였죠. 이해됐어요? 자, 그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2번에 있는 부분. 자, 우리 개인은 주사무소밖에 주된 사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총괄이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이든. 근데 법인은 달라요. 자, 법인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이다라고 했을 땐 우리 본점만 주된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총괄 납부라고 하는 제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부분?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에 무엇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일단 그럼 답은 2번으로 끝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만 뒤에 있는 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총괄 납부자만 가능한 부분. 자, 3번째,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사업장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가고 싶은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3번에 있었네요. 4번째,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을 하려면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따로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계속 하다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신규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변경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과세 기간 언제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이거 나온 김에 하나 점검합시다.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하실래요? 신규. 왜 신규 사업자 기억하셔야 돼요. 20일에 대한 요건이 따라 붙느냐 안 따라 붙느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묶을 건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묶을 건지 그게 다른 점이에요. 총괄은 납부만 묶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일단은 내고 묶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처음부터 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점이죠. 신규 사업자들은.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의 하단 쪽에 이 사람이 사업자 단위 과세자인지 아닌지 여부 체크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록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또 다른 점입니다. 자, 답은 공지해 드렸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12번째 문제.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또한 참 열심히 내주죠, 여러분. 자,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이 되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영세율이 누구이다? 우리 해외로 나가는 거. 그죠? 국외로 나가는 거. 그게 수출이죠. 자, 그래서 수출에 해당하면 면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면세가 아니라 뭘 적용하셔야 돼요?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쵸? 영세율을 적용한다. 틀린 거 찾으라겠어요. 답은 1번. 두 번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의무도 부가가치세법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개인은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납세 의무는 없지만 여러분, 납세만 없을까요? 우리 여러분 신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협력의 의무는 있어요, 여러분. 협력의 의무. 이해되셨죠? 협력 의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다?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무엇해라? 제출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협력의 의무. 그거 언제 제출한다고요? 면세니까. 개인이면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그거 부가세 때 배운 게 아니라 언제 배우셨다? 소득세 때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같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최소한 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 협력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 의무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 대리납부라는 협력 의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건 무슨 의미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포기하는 건 내가 현재 간이인데 누구로 하고 싶다.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무엇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간이과세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부연 설명할게요. 자,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간이과세자도 여러분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배웠냐면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누구도 의제매입도 적용받을 수 있었어요. 제조와 음식점에 한해서. 그런데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는 의제 매입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 공제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상반기에는 못 건들 것 같아요. 아니면 단서를 달 거예요. 20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내는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의제매입 공제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는 의제매입 공제가 되고 그리고 7월 1일 이후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분은 나올 수는 없고요. 단서를 달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이게 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자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죠? 토지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뭐에 해당된다? 면세로 열거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1번.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12번 문제는. 자, 13번. 지문이 매우 기네요. 다음은 수정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발급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거 교재에 한 페이지 정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 글로 낸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약의 해제. 자,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우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여러분 해제는 아예 무엇하는 거예요? 모두 다 깨버리는 거, 영 만들기예요. 근데 해지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해지라는 것도 사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해지는 전체를 깨는 게 아니라 내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금 계산서가 100이 나가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0은 인정이 되고 70이 깨진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70만 나셔야 돼요. 해지는 그런 의미. 근데 해제는 무엇이다? 0 만들기. 100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우리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는 부분. 이거 의미 구분하셔야 됩니다. 글을 두 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우리 그 작성일은 언제로 가시라?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로 가신다? 계약의 해제일로 가셔야 되죠. 대신에 뭘 반드시 하셔라? 비고에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고란에는 우리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적으시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비고란에 쓰는 거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 지문에 따라 붙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해서 발급해라. 제가 100을 0 만들려고 했으니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간색 적색으로 쓰거나 음수 부의 표시를 하거나 그럼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자, 두 번째,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한 경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얘기는 과세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세가 아닌데 발급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하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양수의 금액 100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가셔야 돼요? 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겠죠? 되셨을까요? 그럼 음수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뒤늦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4월 20일에 100을 발행한 게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날짜에 무엇 하셔야 된다? 4월 20일에 마이너스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하여 발급한다. 여러분 이거를 왜 끝내드렸냐면 제가 무슨 부분 4월 20일 날 했으면 4월 20일 날 다만 양수를 무엇으로? 음수로.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발급한 거 그대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자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무엇되었다? 환입되었다. 여러분 환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다? 반품. 그럼 나갔던 물건 들어오는 거네요. 네, 나갔던 물건 들어오는 거. 그러면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적으시고 비고란에 재화가 환입된 날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답은 3번.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품이에요. 그럼 제가 4월 달에 판매했던 걸 4월에 반품이 될 수도 있고 4월 달에 판매했던 부분이 7월에 반품이 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는 내가 2020년도에 팔았는데 이 반품이 2021년도에 반품이 되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작성 날짜를 작성일로 가래요. 그러면 우리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할 수도 있다가 되잖아요. 자, 4월 달 거 4월에 된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 4월 달 거 7월에 이 사건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7월 25일 이전이면 괜찮겠지만 7월 25일 이후에 반품 사건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엇해야 된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품은 우리 당초로 가지 않아요. 무엇 하셔라? 우리 지금 작성한 날을 작성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부분? 반품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일은 반품한 날짜. 그럼 우린 법적인 용어로 가야 되니까 무슨 부분? 환입한 날로 기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비고란에 재화가 환입된 날이 아니라 비고란에 쓰는 게 무엇이다? 당초 작성 연월일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성 일자를 비고란에 씁니다. 됐을까요?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뒤 바꿔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자, 네 번째. 착오로 인하여 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다. 제일 쉬운 거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이중 발급한 거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날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내용대로 우리 음의 표시를 해서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요거 사항이 조금 많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항이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 2021년도 언제까지는 2월 달까지는 2020년도 세법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자, 2021년도 이후 2021년도 2월 달 이후 시험은 개정세법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이 수정세금 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누가 추가가 될 거냐면 간이과세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지금 2월 달에 시험을 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한다. 그러면 수정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 사유 추가됐다라는 거 숙지해 주실 거. 그래서 간이 과세자도 무엇할 수 있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간이과세자가 언제부터 2021년도 7월 1일부터 무엇을 너는 증빙을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다. 그래서 증빙의 발급이 원칙이 세금 계산서로 바뀌어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잘못됐다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간이과세자가 계속 간이과세자 형태이고 세금 발급하는 형태였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간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더니 간이가 일반으로 갈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간이 안에서 영수증 발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세금 계산서이고 여기에 무슨 부분?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들의 기준 금액이 4,800이거든요. 그래서 4,800만 원 무엇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급해요. 그러면 똑같은 간이과세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세금 계산서 누구는 영수증 발급자가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매출 규모가 줄어서 영수증 발급자로 들어가서 난 영수증 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면 세금세 발급했던 부분에 수정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수정세금계산 발급 사유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차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2020년도 시험 문제를 다 들여다봤더니요. 2021년도 개정세법 부분 때문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바뀐다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추후에 바뀌는 부분은 유튜브에 따로 공지해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틀린 것은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번 얘기를 대체적으로 자격증에서 많이 안 해요. 뭐 지금 뭐 세무사나 회계사 라이센스 준비한다. 뭐 공무원 중에 세무공무원 준비다. 그럼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1번 문제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했던 부분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자, 지금 전 거꾸로 일단 올라갈게요. 4번이 일단 답이에요. 딱 보니까. 자,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 며칠 이상을 183일 이상을 무엇하면 머무르는 걸 거수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들을 개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들을 거주자라고 했어요. 이런 개인을.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번이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단서 들어볼 수 없어요. 이런 단서가 붙는다면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3번 이외의 자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외의 자. 됐어요? 그러면 답이 4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우리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자 2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다음 날
입국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렇죠. 거소기간 카운트는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건 맞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에서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183일 이상을 카운트를 하는 부분은 기간을 전년도부터 입국한 그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이제 끌어오면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날짜를 놓고 봐요. 네, 그게 이제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거소기간 카운트는 2번의 표현은 맞고요. 들어온 날짜부터 들어온 다음 날부터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1번. 그럼 1번은 이게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현재 거주자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중에요.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실제 생활을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해서 그 부분의 판별에 따라서 거주자로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1번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어느 부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대부분 이게 많이 해당이 돼요. 자, 외국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 자, 그러면 1번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 부가세에서 배웠던 무슨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우리 원양어업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럼 원양어업. 그럼 원양어업에 우리 무엇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에서 무엇하더라? 6개월, 1년, 1년 6개월 이렇게 머무르면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을 해외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적으로 체제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국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 당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 지금 주소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날짜는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비거주자를 빼야 되느냐? 지금 180 이런 왜 발음이 안 될까요? 183일 이상에 대한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원래 한국에서 사는 건 맞는데 일 때문에 자꾸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따져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외적으로 부연에 대한 규칙이에요. 네, 법령에 있는 규칙.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표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셔라? 4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이고요. 가장 틀린 것은 이라는 부분. 요거 정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수업하는 부분에서 뒷얘기를 안 하고 앞 얘기만 해드리고 끝내드렸더라고요. 뒤에 얘기까지 모두 다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거나 추계 조사 결정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예외 없이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교재에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월결손금하고 결손금이 같이 있으면 누굴 먼저 적용할 거냐 이 얘기만 나오고 제가 종료시켰더라고요. 뒤에 내용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추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림짐작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왜 어림짐작 신고를 해? 너 서류가 있을 건데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쓴 돈에 대한 경비를 정리하지 않았다. 그래 난 추계로 그냥 가겠다. 국가가 그럼 추계 신고할 때 일정한 이유를 또 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추계 신고를 한다. 추계 조사라는 건 국세청이 조사해서 결정한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지금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느냐. 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그런데 제가 원칙자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실 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대부분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외 규정. 그럼 제가 아까 추계를 신고한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부분? 아니 불이 나서 장부가 다 탔어요 라고 하면 내가 필요 경비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매출 증명은 조금 쉬워요. 왜냐면 쌍방이니까. 근데 매입은 쌍방이지만 거래처를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는 뭐였어요? 내가 관리를 잘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상 원칙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불이라는 부분은 내가 불을 낸 게 아니다.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사무실에 물이 차서 장부가 다 훼손됐다. 이런 부분들 그럼 천재지변적인 또는 불가항력적인 라는 부분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우들 그렇게 돼서 장부가 멸실이 됐다라면 그들은 무엇하겠다?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 적용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건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 있어서 우리 그 부분은 이월결손 공제 규정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답은 그럼 1번으로 끝나지네요. 틀린 거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자, 제가 소득세를 배울 때 어떻게 놓고 가셔라? 이자, 배당, 그리고 뭐가 있죠, 여러분? 사업,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 자, 요 순서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생긴다겠죠. 우리는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은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소득? 사업소득.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우리 양도소득도 결손금 인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은 이월결손금은 없어요. 근데 결손금은 인정은 한다. 그래서 양도차손 인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결손이 발생이 됐을 땐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었죠. 여러분 순서를. 그쵸? 그런데 지금 나는 결손이 아니라 넘겨받은 이월결손금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업소득이 양수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이월결손금이었을 땐 이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걸 기억하시라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월결손금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자 사업부터 그리고 근로 그 다음 연금 그리고 기타 그 다음 이자 그리고 배당의 순서로 무엇한다? 공제한다. 맞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 외의 부동산 임대. 자 우리 결손금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냐면 결손금은 지금 현재 두 개로 나눠서 가셔라.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회사 등록을 하실 때 이거 코드 다 선택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면 결손금은 무슨 부분?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결손인지 아니면 그 외에서 발생된 우리 결손인지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에 누구의 임대는 빼라. 주택 임대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 임대는 제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임대에서 결손이 생기면 우리 아까 2번에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타소득 공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외라고 했었던 부분은 타소득에서 무엇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이월결손금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월결손금도 똑같이. 그러면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에서만 무엇해라? 공제를 해라. 그럼 다음 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럼 다음 연도에 가서 지금 넘겨받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 그러면 이월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땐 무슨 부분? 아, 그럼 내 타소득이라고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된 소득의 양수가 있다면 넘겨받은 2월 결손금 무엇해라? 공제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외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외한다라는 건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거에서만 내라. 네 번째,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누구부터 정리할 거냐? 누구부터 공제받을 수 있느냐?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손금부터 먼저 정리하셔라.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2에 마무리됐어요. 92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지금 뒤로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법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뭐 재무나 원가는 조금 쉬워진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세법 쪽은 틀린 문제 있으면 반드시 오답 노트 꼭 정리하셔서 다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